여러분, 홀썸프레이스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식품영양학 교수가 미국 뉴욕시의 모임에서 음식과 건강이란 주제를 갖고 강연을 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는 고온에서 요리를 하면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 우리 몸 대사에 안 좋다. 탄산음료는 위력을 망가뜨린다 등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더 나쁜 것이 있죠. 아주 달콤한데 한 번 먹으면 그 부정적 영향이 수년이 갑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라고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웨딩 케이크? 하고 말했죠. 구독자 여러분은 아시죠? 그 교수가 의도한 답변은 설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소설 속 주인공인 영국인 로빈슨 크루소는 브라질에서 설탕업자였대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노예를 사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표착하게 된 거래요. 한때 설탕 사업은 너도나도 뛰어드는 인기 사업 분야였대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사탕수수 재배와 노예무역으로 악명 높았던 지금의 미국에는 원래 꿀벌이 없었답니다. 지금의 꿀벌들은 유럽인들이 양봉을 하기 위해 들려왔다고 합니다. 설탕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설탕은 단순히 단맛 나는 물질이 아니라 요즘 대세인 100세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설탕을 알면 세계 역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세상을 바꾸고 제국을 만들고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그 설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갓 태어난 유아도 단맛에는 밝은 표정을 짓지만 쓴맛이나 신맛에는 싫은 표정을 보입니다. 또 지금껏 지구상에서 단맛을 거부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맛이 맛이 좋아 그런 거 아닌가요? 이유는 인간은 칼로리를 쫓아 진화해왔으며 그리고 인간이 단맛을 탐닉하게 되는 것은 단맛이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음식에 들어있다 라고 알려주는 그 표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진화와 함께 단맛을 꾸준히 추구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욕망을 채워주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300~400년 전부터였으며 바로 그것은 설탕이었습니다. 최근에 설탕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대부분 설탕은 독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설탕은 약이다 라는 주장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설탕이 독이면 왜 인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본능적으로 단맛을 탐닉해 왔을까요? 과연 설탕은 악마의 유혹일까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축복의 선물일까요? 인류에게 설탕의 시작은 분명히 신이 내린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설탕은 세상의 무엇보다 달콤한 향신료였고 귀한 약재였으니까요. 지금도 설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설탕이 생각만큼 몸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심리적 안정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피푸드란 주장도 있고 유럽식품안전청은 설탕과 체중의 증가를 연관지을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설탕이 충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현대에 공존하게 된 것을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적당량의 섭취와 과량의 섭취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량을 섭취해서 몸에 좋은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럼 신이 내린 축복의 선물인 설탕이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오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죠. 인류의 조상이 단맛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벌집을 찾아 꿀을 약탈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벌집을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다른 단맛의 소스는 과일이지만 감미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설탕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해보면 길거리에서 사탕수수즙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탕수수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며 줄기 속에는 당분이 1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사탕수수가 설탕의 원료입니다. 사탕수수는 고대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탕수수는 기원전 8000년경 남태평양 뉴기니 섬에서 처음 재배되었습니다. 또 기원전 6000년경에는 인도에까지 전파되어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가공하여 설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단맛은 과일에도 있고 엿도 달고 식혜도 달던데 설탕의 단맛과 다른 건가요? 밥을 씹으면 탄수화물이 글루코즈, 우리말로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단맛이 나요.
엿이나 식혜에는 메가당이 들어있어 단맛이 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2개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과일 속에는 프룩토오즈, 즉 과당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단맛을 내게 됩니다. 반면 설탕은 수크로우즈, 자당으로 인해 단맛을 내게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분해되면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생깁니다.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2배 정도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엿보다는 설탕이 더 달죠.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 군대의 사령관인 네아르쿠스 장군은 인도에서 꿀벌의 도움 없이도 갈대에서 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 기원전 320년에 인도를 다녀온 그리스 사람 메가스테네스는 돌꿀이라 불리던 결정화된 상태의 설탕을 소개했습니다. 설탕, 즉 슈가의 어원은 힌두어인 샤카라, 그리고 사탕, 즉 캔디는 칸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서기 500년경부터 사탕수수를 재배했습니다. 그때 이후 설탕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는데 이는 마호메트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사탕수수와 설탕은 이집트에도 그리고 모로코를 거쳐 서기 755년 마침내 지중해를 넘어 스페인 남부까지 이동합니다. 사탕수수는 인도 무역상들과 불교 승려들에 의해 중국으로도 전파되고 설탕의 결정화 방법 또한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7세기 당태종 시대 이후 중국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설탕이 유럽에 전해지게 된 것은 아랍 무슬림의 역할이 큽니다. 8세기 무슬림이 스페인을 정복하면서부터 유럽에 설탕이 전해졌는데요.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벌어진 십자군 전쟁은 설탕 전파의 획기적 계기가 됩니다.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면서 십자군들은 갈대와 유사한 사탕수수를 목격했고 그 꿀 같은 맛에 하루 종일 그것들을 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라고는 꿀밖에 모르던 유럽인들에게 설탕의 맛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랍으로부터 설탕 제조 기술까지 받아들여 시칠리아, 사이프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랍이나 지중해 지역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일이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역사에서 설탕에 관한 최초 기록은 고려 명종 때 이인노의 파한집에서 찾아볼 수 있고 고려 말에 원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에 설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에도 비록 사치품이기는 했어도 상품으로 통용되기도 했음을 볼 때 아마도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미 설탕이 소개됐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설탕은 여전히 왕실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문종의 어머니인 소원왕후가 병이 났을 때 설탕을 먹고 싶어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가 훗날 문종이 설탕을 어머니의 영전에 바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설탕이 얼마나 귀했으면 와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조선의 왕이 구해드릴 수가 없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유럽인들은 아랍으로부터 배운 사탕수수 재배 방법을 배워 지중해 지역뿐 아니라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서해안 섬들에서도 사탕수수를 재배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설탕은 동방에서 전해진 값비싼 것이라 하여 감미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나 후추와 같은 향신료로 분류되었고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설탕의 약품으로의 가치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 몸속의 일부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로 변환하여 항생제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려 합니다. 이때 고에너지 물질인 설탕을 섭취하면 박테리아는 고에너지를 흡입하기 위해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어 항생제에 노출되고 보다 취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고에너지를 찾으려 하는 것은 만물의 공통적인 본능인가 봐요. 똑같은 논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중세시대의 설탕은 패스트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미료로서의 설탕은 음식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귀해서 다른 귀한 향신료들처럼 그저 단맛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조금만 사용했다고 하며 왕실과 귀족들이 식탁 위에 설탕 사발을 올려놓아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폼재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귀했다는 거네요. 왜 그렇게 귀했어요? 많이 만들면 되지 않나요? 쉽지가 않았어요.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재배 지역이 한정적이고 무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의 무역 운송수단을 고려해보면 수입품은 귀할 수밖에 없지요. 또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사탕수수 재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탕수수 수확 후에는 하루 이내에 수확된 사탕수수를 반드시 으깨고 즙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 끓여야 합니다.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작은 가구 단위가 재배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지요. 처음 북아메리카에 상륙한 유럽인들은 신대륙에 꿀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고 꿀을 얻기 위해 벌꿀을 들여왔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벌꿀을 가르켜 영국인의 파리,
라고 불렀습니다. 재밌지요?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화석 자료를 보면 원래는 북아메리카에도 꿀벌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 꿀벌들이 멸종을 했대요. 그래서 원주민은 꿀 대신에 설탕 단풍나무에서 얻어지는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플 시럽도 꿀과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이 어렵고 특히 유럽인들이 즐겼던 차나 커피와는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꿀과 메이플 시럽은 설탕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도 그의 처갓집이 설탕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설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1493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두 번째 항해를 떠날 때는 아프리카의 북서쪽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의 사탕수수를 카리브해의 아이티 섬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지역을 사탕수수 재배의 이상적인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랍권의 설탕 독점을 너무나 극복하고 싶었던 유럽인들은 서인도 제도와 브라질의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이티 섬을 시작으로 쿠바,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전역에 사탕수수가 심어지고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그 악랄한 침략자 에르난 코르테스조차도 1535년에 멕시코에 설탕 공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후 사탕수수는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대륙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1719년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란 소설 속의 인물인 로빈슨 크루소의 배경도 브라질 사탕수수 농장 주인인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표착하게 된 이유도 노예를 사기 위해 아프리카 기니로 향하다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소설의 배경에서 보듯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일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설탕 사업이 얼마나 큰 수익 사업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왕 조지 3세가 총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다가 당시 설탕의 최대 산지인 자메이카의 사탕수수 농장 주인인 윌리엄 토마스 백포드의 호화로운 마차를 보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있냐? 라며 총리에게 화를 내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설탕 사업은 신흥자본가를 출연시키는 큰 수익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이 돈 번 것도 설탕 사업이 아닌가요? 제1제당. 구독자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탕은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즉,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재즈는 흑인 노예들 중 10대 남자들이 자신들의 속내를 표현하고 주인들에게 맞서며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널리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들만의 영감을 표현한 음악으로 탄생한 것인데, 이제는 음악의 큰 장르가 되었죠. 재즈를 이야기하다 보니 흑인의 삶과 슬픈 사랑을 담은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썸머타임이 생각나네요. 어쩌다 지금에 와서 설탕이 마치 몫을 음식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설탕은 우리에게 신의 선물일까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할게요.